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오종태 이사님 드디어 나오십니다. 오종태 이사님이 영상을 촬영한 지는 시간이 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 그리고 이제 이호석 아카데미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은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아껴놨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종태 이사님 영상이 나올 겁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나갈 거고요. 이제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종태 이사님을 세상으로 이렇게 나오세요, 이렇게 한 게 저니까, 그때 이야기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제 4월 28일 날 3프로TV에 출연을 하셨고, 그때 이후로 좀 50만 명이나 이 영상을 보셨고, 보통 보면은 저도 좀 길게 이제 나가서 이제 강의라는 형태로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이제 2시간을 2시간을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대단하신 거죠, 정말. 그리고 이제 폭발적 반응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나온다고 하시다가 이제 6월 13일 날 얼마 전에 이제 또 3프로TV에 또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복잡계로 해석하는 경제 상황과 투자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신과 대화, 여기에 이제 나오셔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했던 이유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텐데, 저와 같이 나누는 얘기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렇게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종태 이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단순계와 복잡계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저 나름대로 이제 제가 이해한 바대로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내용이 사실 이제 오종태 이사님이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먼저 이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순계, 복잡계 하면은 단순계는 뭔가 단순해 보이고 복잡계는 뭔가 복잡해 보이죠. 근데 단순계와 복잡계를 나누는 것의 기준은 복잡하냐 그렇지 않냐, 단순하냐 그렇지 않냐로 결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계라고 해서 항상 단순한 건 아니고 복잡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인과관계가 있냐 혹은 상관관계가 있냐 여부인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게 일어난 이유가 되냐, 아니면 얘랑 서로 상관관계가 있냐, 이제 금리, 주가 등등, 유가, 주가 영향이 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과거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단순계 세상에서는 어쨌든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인식, 그리고 그런 판단, 그리고 그런 분석이 잘 적용이 되는 그런 세상을 단순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복잡계는 복잡한 것이기도 하지만 초연결 시대이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고, 그리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게 단순계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복잡계의 시대에는 인과관계 그리고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진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면 이거여야 되고, 그런데 얘가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얘가 영향을 주고 얘가 영향을 주고 하다 보니까 얘 때문에 얘가 일어난 건지 얘 때문에 얘가 안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초연결 시대가 되느냐, 사실 보면은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면 그 실시간으로 우리가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라고 반응을 하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책에서 투자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008년, 2010년 그때만 해도 투자 환경이 이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바뀌었다. 근데 이거를 단순계, 복잡계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가 보기에 핵심은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약해진 거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세상에서의 그런 그 가격의 변화의 특징은 단순계에서는 이거면 이거 일어난대 라는 거를 사람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어떤 사건 A라는 사건이 주가에 반영되는 데까지 걸리고 또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복잡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게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성 그러면은 이게 선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현대차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 저는 이제 이걸 리얼 옵션이라는 개념으로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자, 단순계와 복잡계를 나눌 때 인과관계, 상관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의 표현으로는 연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설명 가능성에 대한 문제, 즉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과연 설명이 되는 겁니까? 라는 걸 가지고 계속 싸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로 설명 가능성이 이슈가 될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는데, 단순계 시장에서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복잡계의 시대에서는 설명 못한다 라는 거죠. 이게 어떤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복잡계의 시대에서의 그 비선형성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컨벡서티 그리고 이제 리얼 옵션 이런 거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내용들을 좀 소개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복잡계와 단순계에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단순계에서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측정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 이 얘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측정할 수 있냐? 이 얘기가 이제 제가 대학원 논문 발표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은 아니고 옆에 이제 OR 하셨던 교수님입니다. 다른 분야를 공부하셨던 분이고, 저는 이제 리스크를 측정하는 쪽에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자 이제 교수님, 자 이거는 제가 공부한 거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스크 위험 매니지먼트, 위험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뭐 밸류 앤 리스크니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방법 막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참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효소가 근데 위험 관리 좋은데 야,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위험인 거냐? 에? 잠깐만요. 제가 그냥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관리할 수 있는 게 위험이냐고? 그러게요.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지? 그래서 완전 멘붕이 빠졌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위험을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위험을 관리하든 뭘 하든 그런 것의 시작은 위험을 측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위험 관리라기보다는 위험 측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래서 밸류엣 리스크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제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대충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측정이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과연 측정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단순계에서는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측정이 되지 않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단순계이고요. 그러니까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그냥 피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위험이 없는 곳, 불확실성이 없는 곳에서만 그 예상되고 설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투자를 해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단순계다 이런 설명도 해주셨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측정되지 않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이 별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단순계다라고 하면, 복잡계에서는요, 위험과 불확실성은 어느 한 구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곳에
모든 시간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피한다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종태 이사님의 설명입니다. 되게 재밌는 설명이고, 그래서 의사가 투자를 잘할 수 있는 단순계의 세상과 달리 지금 현재 복잡계의 시대에는 프로파일러가 투자를 잘하는 세상이다. 프로파일러가 잘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세상이. 근데 이거 이상한 범죄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쟤는 저렇구나.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프로파일러가 투자를 잘할 것 같다라는 참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단순계에서는 의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계냐 복잡계의 차이를 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오늘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인과관계, 상관관계, 설명 가능성. 그래서 초연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세상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약해졌고, 그래서 주가나 가격이 반영하는 것이 이렇게 계단식으로나 선형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제가 무형자산, 좌초자산이 가격에 반영되는 것도 반드시 비선형성을 띠는 그런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무형자산이 이렇게 된다면 좌초자산은 이렇게 된다. 옵션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주식이 된 옵션이 된 주식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림으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 이게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설명하기도 좀 어렵고, 오종태 이사님이 뭐 한 2시간 정도 강의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못 보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늘 설명해 주실 부분은 이겁니다. 1783년 이때부터 현재까지 과학이 미치는 영향, 정치가 미치는 영향, 경제가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고 어떻게 커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부론이 처음에 나타났던 게 발표됐던 게 1776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경제학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필요로 한 것보다 생산을 못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생산되는 건 바로 다 소비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발생할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이클이라는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재고라는 것이 발생되게 되고,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사이클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재고가 생기는 게 사이클이 생겨났다. 그러니까 소비는 사실 우리가 항상 경제 성장률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계단식으로,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져서 공급이 소비를 못 넘어가는 경우에는 불황이 오겠죠. 가격이 싸지니까.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어 하다가 또 힘들 때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이제 재고도 생기고 사이클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재고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으로 온타임 프로덕트가 생산된다. 여기서 얼마큼 필요한 건지 어디인 건지를 SNS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을 그 시간에 그냥 하는 거죠. 거의 주문 생산에 유사한 식으로. 왜냐하면 굉장히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재고가 많이 줄었고 기술의 발전으로 사이클도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인사이트 있는 얘기예요. 재고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이 여기서는 이렇게 됐다가 커졌다가 서브프라임 때문에 줄어들었는데 재고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사이클은 작아졌다. 사이클이 없는 시대로 갔다. 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학과 정치, 경제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드디어 어쨌든 끌어왔습니다. 한 달 제가 좀 오버를 했는데, 제가 근데 잘 추천을 드린 것 같기도 하고, 3프로TV에 나가신 영상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몇만이요? 50만? 네, 야,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제 제 채널에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 영상을 보셨을 거라고 가정하고,
혹시나 못 보신 분은 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아주 좀 더 자세하고 또 친절한 설명, 게다가 약간의 디베이트도 들어가면서 뭔가 티키타카도 있고, 아무튼 그런 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금 이사님,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일단.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종태 이사입니다. 효소이기 때문에 이상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잘하셨어요 이 세계에 오신 게. 예. 아니 온 건 아니에요. 아니, 한번 오면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 네. 온 거 아니에요. 그래,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온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이게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이게 네. 저기 제 차트를 네, 요거 예. 제일 큰 것부터 보여주시려면 그러니까 일단 먼저 제일 큰 것부터. 이걸 이제 네네. 저번 3% 방송에서 했던 거니까 네. 제가 그때 좀 빼먹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냐면 이제 요 색깔 요 형광펜이라고 그랬죠. 네네. 네. 제가 이제 이 위쪽에 그 비율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그냥 제가 일부러 그때는 뺐는데 네네. 이 양자 물리학하고 네. 이진법이 좀 더 어디랑 연결돼 있는가라는 네. 부분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차트에서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하겠다. 보완 설명 혹은 그때 영역에서 조금 더 확대된 영역으로 내용을 나아가보는 뭐 그런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흥미진진하네요. 그냥 2탄 같은 느낌이네 바로. 그러니까 지금 못 보신 분은 빨리 가서 보고 오세요. 예. 지금 2시간짜리인데 한 1.5배속으로 보면 1시간 반 만에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러면 일단은 이 표에서 이거는 근데 이 표에서 이사님이 그냥 다 만드신 거죠? 예. 임의적으로 그냥 숫자도 그냥 다 느낌대로. 나름 고민했죠. 이거 뭐 느낌으로 이런 거 하면 됩니까?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 그래도 이게 뭐 어디서 이게 뭐 32는 뭐고 33은 뭐고 막 이런 것까지 어떻게 또 다 했어요. 32가 있었어요? 맞아, 32도 있던데. 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대충 막 5대 3대 3 뭐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10년 전에 해서 기억은 안 나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세하겠지? 어쨌든 그냥 전체적인 큰 그림을 얘기해 주시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차트에서는 중요한 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은 지금 1645년이라고 적었네요. 그날 43년이라고 했었네요. 예, 여기서 하여튼 과학은 계속적으로 세상에 주는 영향이 증가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과학에서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50%로 절대적인 세상의 중요성에서 가장 비중이 높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비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는 반대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다가 점점 낮아지는 트렌드로 계속 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건 여기까지고요. 2000년까지네요. 예, 여기서 이제 이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변곡점이 있는 현상이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경제는 그냥 이렇게 낮은 어느 정도의 레벨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15에서 20%, 30% 가다가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증가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1970년부터 2000년까지. 네네네. 이 세계화 시대죠. 세계화 시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다시 떨어졌다라는 정치는 올라가고 경제는 떨어졌다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비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1970년대 70년대 태어나셨잖아요. 나이 밝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태어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제 중년인데 저희가 청년이세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때 지금 현재 사회의 주요 계층이 이 구간에서 살았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계에 있는 효석팀장과 저를 포함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예, 그때 착각이라는 거네. 예, 그때는 그랬죠. 착각은 아니고, 예,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게 맞는데, 2008년 정도까지는 그게 맞는데,
2008년 이후로는 경제가 세상에 주는 영향이 떨어졌으면 헤게모니를 사실 어떻게 보면 잃은 거죠. 예, 근데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오류를 보면 뭐 저번에 3% 거기 옆에 뭐 저를 꼰대 뭐 약간 이런 단어들이 나오던데 다 보셨나 봐요. 댓글도. 아니 저희 주변 지인들이 알려줬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 기준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아니라 우리가 1등의 자리가 아니라 3등의 자리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니까 네. 틀린다는 거죠. 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정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하는 게 나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줄까를 그걸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저 사람들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쳐다보는 거죠. 세상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쳐다보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 구간에 가장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오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거는 솔직히 좀 약간 그 뼈 때리는 얘기네요. 근데 대부분의 금융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도 있고 여전히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의 중요성이 이 표에 따르면 이사님의 표에 따르면 2000년대 40%에서 반토막 이상 난 것 같다라는 얘기고 과학은 50%니까 과학의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근데 저는 효석이라고 부르는데 이사님이라고 부르면 형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야, 재밌습니다. 이게 이런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그 3%에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비율의 변동이라는 이 개념을 인지를 못해서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나 혹은 그 전에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이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했었어야 돼요. 네. 그 관점으로. 근데 자꾸 그걸 경제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오류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제일 많이 작년에 있었던 게 경제가 안 좋은데 주가가 왜 좋냐 이런 얘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근데 정치가 거기서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사실 이게 얘기하면 되게 끝도 없이 긴데 일단은 이번에 지금 현재 정치적인 결정은 그 부의 쏠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느 때보다 많이 들어간 의사결정이 정치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됐었던 미국의 그 자괴감 미국이 여태까지 세계화에서 소프트 파워로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 손상되는 것에 대한 미국의 기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의 자괴감 정치권의 자괴감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이 지 일을 민주당이 됐든 공화당이 됐든 잘 못하다 보니까 엄한 애가 와가지고는 사고를 치는 거를 4년 동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자괴감 미국의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자괴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사실은 저는 이건 뭐 그냥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아주 미국한테는 트럼프는 정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미꾸라지가 돼준 거죠. 미국 사회가 매기가 돼준 거죠. 미꾸라지는 안 준 거죠. 매기가 돼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가 거기가 고점일 수도 있었는데 더 긴장하고 자신들을 성찰하고 그래서 다시 제대로 자리 잡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맥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그래서 미국 시민들은 되게 트럼프한테 저는 뭐 일정 부분 고맙다고 생각해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래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트럼프에 대한 어떤 반작용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의회까지도 그 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죠. 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해석인 거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포인트 있지만 과학의 중요성은 한 번도 예외 없이 계속 올라갔다. 정치의 중요성은 떨어지다가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경제의 중요성은 올라간 듯 우리가 활동을 많이 했던 시대 때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앞으로는 이 방향은 사실 경제는 지금 제가 그린 차트에서 15% 이하로 떨어지긴 어려워요. 더 떨어지긴 어렵다. 왜냐면 비율이니까 전체 네네. 파이가 커진다는 거랑 비율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더 떨어지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네. 옆으로 가겠죠. 뭐 왜냐면 네. 1645년에도 15%인데 뭐 이거보다 더 떨어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고 정치와 과학이 이 두 개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과학이 여기서 더 올라가는 부분들은 사실은 이것도 한쪽의 쏠림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의 파이가 너무 커지면 네. 뭐 경제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세력 간의 빈익빈 한쪽의 세력의 쏠림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뭐 45, 40 다시 50대 35 이러한 왔다 갔다 거림 왔다 갔다 거림을 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과학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는 좀 어려운 정도까지 오긴 왔다. 그리고 정치도 지금 뭐 어쨌든 뭐 이 정도의 비중으로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비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 정치권도 세금을 고소득자한테 굉장히 매기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다른 교육이나 이런 데 투자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파이를 늘리는 쪽으로 정치권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제가 얼핏 보기에는 미국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정치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 그게 이제 그 큰 정부 작은 정부 그렇지. 논란인데요.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이 상태에서 가는 방향으로 허석 팀장이 생각하는 대로 가게 되면 중국과 비슷한 시스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큰 틀에서는 정부의 힘이 큰 쪽인데 이미 이쪽은 큰 것이고 미국은 거기서 비율을 조금 더 정부가 크게 가면 지금보다는 더 닮은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데 내가 이 부분에서 저 상대가 강점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나도 약간 만드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저 친구가 발차기를 너무 잘해. 그럼 나도 발차기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예, 제가 주먹을 더 잘 쓴다 하더라도. 네네. 저 이미지가 그런데 또 싸움.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이 표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의 영향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커지는 영향력으로 좀 그리고 저도 기본소득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런 얘기가 더 힘을 얻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물론 과학도 기후 과학이니까 과학도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보다는 정치의 논리가 좀 더 커지는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잘 활용하자.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고 실행적으로 지금의 또 하나의 이슈는 자본주의는 마이너스 금리를 실행적인 측면에서 상정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금리가 발생을 했고 제 글씨가 좀 너무 못 쓴다는 뭐 어떻게 제가 반백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이기심을 잘 활용하는 것에서 너무 지나친 부분까지 와서 이 지나침에 대한 이 조정 혹은 경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현재 수정 보완되고 있는 거고 이 과정상에서 정부의 크기가 조금 더 커지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야겠죠. 알겠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럼 마이너스 금리로 있는 애들도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유럽인데요. 그러니까 다 유럽이잖아요. 전부 다. 유럽인데 그러니까 그 설명드릴 때 이제 제가 일단 지도를 제가 이제 미국을 왼쪽에다 그렸었고 그리고 잘 그리려고 노력하는 게 너무 티가 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두 개의 축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심판을 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룰세터라고. 네. 근데 이 심판이 지금 이 문제가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이 게임이 지속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판도 이제 정상적인 체력을 채울 때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계속 써야 되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최근에 목소리를 들으면 미국의 페드에서 하는 정책에 제가 설명드릴 때 행동과 말하고 전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도 약간 있어요라고 했는데 유럽은 그런 게 없어요. 유럽은 말했던 대로 이렇게 되거나 혹은 더 강화되거나 최근에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유럽이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벗어나는 쪽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야 이 세계의 구조가 계속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네네.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갈지 라고 생각 안 했는데 간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지금은 벗어나려고 하는데 잘 벗어나는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는 일도 발생하는 그렇지.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죠. 네, 그리고 그 노력을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구분으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면 성공한다라는 확률을 조금 더 높게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구조가 성립이 안 되니까요. 오케이. 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 정도면 괜찮을까요? 네. 요 정도 설명? 네.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이게 오종태 이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사실 이제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뭐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인 것 같아요. 그럼 이 세상에 주는 영향은 과학과 정치와 그리고 경제 이 세 개의 축이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첫 시간에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여러 번에 하는 거야? 여러 번에 하는 거야? 자, 잘 들으셨나요? 참 이게 저도 이제 소개를 하면서 내용을 제가 이제 제일 고민한 부분은 좀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오종태 이사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런 틀, 뭐 이런 부분은, 오종태 이사님의 생각이거든요. 종태형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험에 내도 되나? 이런 게 이제 제가 고민되더라고요. 시험이라는 거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거는 이거고, 달러는 약세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시험이 내면 되지만, 이거는 내도 되나? 과학의 비중이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걸 내도 되나? 맞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맞는 얘기인데, 그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요. 자, 오종태 이사님께서 보시는 세상을 설명해 주신 그림이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에 계속 커져갔다라는 부분이고요. 정치가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까지는 계속 줄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거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높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는 뭐 그렇게 원래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었는데 이제 1940년대 뭐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올라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때 있었던 사람들이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15%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라는 거 설명해 주셨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질문을 제가 드렸죠. 이제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경제가 15%보다 더 낮아지기는 어렵다. 그런데 과학도 글쎄 50%를 넘는다면 이건 너무 과학의 영향이 커지니까, 그럼 정치는 글쎄 뭐 좀 더 커졌다. 그럼 이게 과학이랑 정치가 비중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얘기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경제가 미치는 영향은 글쎄 더 커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과학이 미치는 영향은 기술의 발달이라는 점이나 뭐 여러 가지 점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은 더 커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힘도 커지기 때문에 그럼 이거 더 이상 커질 게 없는데 정치력이 줄어든 거면, 그러니까
영향력은 얘네 둘이 커질 것 같은데 얘가 줄어들기는 어렵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답을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림으로 그리면서 설명드린 게, 자, 미국 측에서 이제 그리고 아시아 축, 그리고 유럽은 심판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국과 아시아가 각각 과거에는 이제 소비를 하는 지역, 생산하는 지역 이렇게 돼 있었다면, 어쨌든 하나의, 그러니까 세상을 그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게 나눠서 본 거고, 이 중간에서 유럽이 이제 심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아까 이제 자본주의라는 개념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홍 박사님 얘기하시면서 민주주의가 기축통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이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인데, 자본주의의 문제가 어떤 점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제를 얘기해 주셨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없었다. 그리고 이기심이 너무 하다 보니까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부가 나서서 좀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마이너스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유럽이 심판인데 이거를 얘네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좀 내용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쉽지 않은 내용이고, 그래서 어려운 분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좀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